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과대망상, 피해망상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썩 동기화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소설이 말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없고 막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지루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이거를 왜 썼을까? 제 생각에는 수전노 이야기에 꽂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일푼도 쓰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은 하급관리 수전노 이야기. 그러면 이제 수전노 이야기에 이 계보가 쭉 있잖아요. 뭐 몰리에르의 수전노부터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디킨스를 조금 염두에 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전후 관계도 명백하지 않고 딱히 그것 때문에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차라리 발자크를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발자크하고 도스토옙스키 그다음에 이제 발자크의 소설과 고려 영감인데 그거하고 프로하르친 씨를 물론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작가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공부를 했고 그거를 자기 소설 속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 되게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왁자질 거라고 처음에 도입부가 발자크의 이 프로 저기 고려 영감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스티나야 표도로브나 하숙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려 영감을 보면 고려 영감을 보면은 도입부가 보케르 부인은 콩플랑 거리에서 태어난 늙은 여자다. 그녀는 파리의 생마르소 거리의 라틴 구역 사이에 있는 뇌부 생트 주누비에브 거리에서 40년 전부터 고급 하숙집을 경영해 왔다. 이 챕터의 부제가 고급 하숙집이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보케르의 집으로 알려진 이 하숙집에 하숙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존경할 만한 하숙집 풍속에 대해 결코 험담하지 않는다. 젊은이가 이곳에 하숙하려면 약간의 돈만 있어도 된다. 하지만 30년 전부터 이곳에는 젊은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다. 뒤에 또 가면은 보케르 부인이 50살쯤 된다라고 나오는데 뭐 50살이 늙은 건 맞는데 발자크도 보면 정신없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막 퇴고가 잘 돼 있고 압축이 잘 돼 있고 잉여 정보가 없고 이런 소설은 안 해요. 말 그대로 정신없이 쓰는 소설인데 발자크 소설이 이렇게 정신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파리가 정신없어서이기도 한 것 같고 그걸 그대로 도스토옙스키한테 가지고 오면 이 하숙집이고 사람들이 막 많고 왁자지껄한데 엄청나게 짐승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날 좀 가만히 냅둬. 뿌라르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발자크 소설의 느낌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화자인데 발자크 소설의 화자가 항상 우리가 이제 시니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물을 외부에서 이렇게 조망한다. 이 제3자의 시선으로 좀 시니컬해지죠. 근데 내면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고려 영감이고요. 고려 영감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자크도 워낙에 작가가 크기 때문에 당장 저기 저 문학동네에서 나온 나귀가죽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환상적이거든요. 그 발자크는 다른 계열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그 발자크는 다소간 굉장히 관찰자적인 냉정한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사람들 인간 군상을 다루는 그 발자크인 거죠. 그 화법을 도스토옙스키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스토옙스키의 재능은 인물의 내면을 파헤칠 때 더 빛나는 재능인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인 근데가 차갑죠.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인물들을 확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브루아르친 씨를 조명한다. 그리고 이제 브루아르친을 조명하는 게 A가 보고 B가 보고 C가 보고 이런 식인데 요걸 이제 톨스토이식 정확하게 형식주의자들이 명명한 톨스토이의 기법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그게 make strange 이 스트레인지 뭔가 뭐 좀 어려운 영어 단어 있었고 우리 어릴 때는 소격 효과 이렇게 이제 배웠던 건데 톨스토이는 이거를 참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정도를 넘지 않아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저 상대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또 저 상대가 이 상대를 보면서 또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예컨대 나타샤가 사교계에 처음 나가서 그 소녀의 달뜨는 시선으로 이 사교계 모습을 보여주고 어른들의 또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동시에 어른들의 모습이 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페라라든지 무도회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동시에 또 문화사적인 어떤 가치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물건도 평등한 소설이 이제 톨스토이인데 도스토옙스키는 주인공이 너무나도 우뚝 솟아있는 소설, 주인공이 다 잡아먹는 소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인공이 위로 올라오고 그의 내면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소설이 가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죄아벌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아직까지 이제 24살의 작가는 이것저것 이제 다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해보던 중에 어떤 그
화자 관찰자적인 입장의 소설도 한번 써보자. 그게 이제 프로하르친이 아니었나 싶고, 그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프로하르친이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 울고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나중에 하숙집 아줌마는 울지만은 다들 이렇게 움직이든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거기 돈을 발견하고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본에서는 52쪽, 53쪽인데 사람 이렇게 양초가 이렇게 밝혀져 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하숙집 여주인이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보바리가 아니라 고려 영감에도 또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어쩌고 저쩌고 쭉 왁자지껄 이제 묘사를 하고 세요. 돈이 얼마냐면 2,497루블 50코페이카예요. 근데 프로하르친 씨의 재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면 이걸 뭘 했던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자면 이게 굉장히 웃긴 거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던 하숙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뿌르하르친의 죽음에 사람들이 놀린 게 조금 기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 왜 이런 소설을 이제 썼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건데, 벨린스키가 뿌르하르친 씨에 대해서 평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 소설에는 거대한 재능의 환한 불꽃이 반짝이지만, 너무나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때문에 그런 탓에 그 빛으로는 독자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루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소설도 만만치 않은 참사다. 참사예요, 참사. 참사인데 이제 분시는 너무 길어가지고 대참사고요. 이 프로하르친 씨는 짧게 썼어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이제 소참사, 그냥 참사인데 이게 프로하르친 씨가 지금 요 번역본인데요. 이양재 선생님 번역하셨는데 50쪽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긴 편이거든요, 단편치고는. 근데 계속 브라르친 씨는 어쨌고 설명조로 일관하다가 27쪽에 처음으로 이제 사건이 나오고 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양반이 실종됐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귀가하는 거고, 첫 대사는 마부의 대사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너무 이런 이제 재미가 없네. 그럼 과연 이제 이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 발자크 공부하기, 나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자. 좀 약간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톨스토이에게는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맞지 않는 그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화법과 다른 문체가 필요하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약한 마음은 욕이 있는데, 어, 요거는 인물을 내면에서 조망합니다. 서로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작품에 조금 더 저는 더 이게 더 정이 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